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미국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트럼프와 해리스 두 후보의 경쟁은 초박빙 접전 양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누가 승리할 것인지 예측하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 속인데요. 이런 가운데 이틀 후 뉴욕에선 부통령 후보 TV 토론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대통령 후보 2차 토론이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부통령 후보 토론이 대선 결과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편으로 일부 주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선거 관련법을 개정하려다 실패해서 논란이 생기기도 했죠. 선거 날짜가 다가오면서 더욱더 주목받고 있는 미국 대선 관련 이야기 잠시 후 글로벌 이슈에서 전해드립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는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수첩에서는 일본 소식 준비하고 있는데요. 올해 여름 일본에서는 쌀을 구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쌀 부족 2024, 레이와 쌀 소동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고 하네요. 현재는 어떤 상황인지 도쿄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9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9월 30일 월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헤즈볼라 수장을 제거한 이스라엘이 이번엔 예멘 후티 반군의 근거지를 공격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중동의 반이스라엘 무장조직 연대인 저항의 축을 차례로 공격하면서 이들의 배후인 이란의 반응을 끌어내기 위한 전략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29일 치러진 오스트리아 총선에서 극우 성향의 자유당이 1위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 극우 정당이 승리하는 건 2차 대전 이후 처음인데요. 현재 유럽 각국에선 극우 정당들이 세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경기 부양에 나선 중국이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중은행들의 기존 부동산 대출 금리를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인민은행이 어제 시중은행들에게 10월 말까지 기존 부동산 대출 금리를 일괄 인하하도록 지도했는데요. 금리 인하 조치는 생애 첫 주택뿐 아니라 두 번째와 그 이상 주택에도 적용됩니다. CCTV는 이번 금리 인하 조치로 부동산 대출 금리가 평균 0.5%포인트 안팎의 낙폭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루안다에서 마르부르크 병에 20명이 감염돼 6명이 사망했습니다. 마르부르크 병은 치명률이 최고 88%에 달하는 데다 강한 전염성을 갖고 있어서 에볼라 바이러스와 유사하다고 평가받는 병입니다. 고열, 심한 두통, 출혈 등의 증상을 보이는데 과일을 먹고 사는 큰 박쥐에 의해 전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람 간에는 체액 접촉 등을 통해 감염될 수 있는데요. 현재까지 백신이나 항바이러스 치료제는 개발되지 않았지만 증상을 완화하기 위한 수분 보충 치료가 권장되고 있습니다. 1967년 독일의 마르부르크에서 처음으로 집단 발생해서 마르부르크 병이란 이름이 붙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사람의 두뇌에 대한 데이터도 민감한 개인정보에 포함해 보호하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법안은 두뇌 등의 신경 데이터를 얼굴 이미지나 유전자, 지문 등 이미 민감한 데이터로 간주하는 다른 정보와 동일하게 보호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명상이나 집중력 향상, 우울증과 같은 정신건강 상태 치료 등 인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기들이 개발되면서 이 개발이 개인의 두뇌 정보가 오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스타트업뿐 아니라 페이스북의 모회사인 메타 또 애플 같은 거대 정보통신 기업들도 방대한 뇌와 신경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인데요. 응답하라 테헤란. 네, 이스라엘이 하마스에 이어서 헤즈볼라, 이번에는 예멘에 있는 후티 반군까지 공격을 했는데요. 네. 반이스라엘 무장조직 연대인 저항의 축을 잇따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여간 가자 전쟁을 이끌다가 이번 달부터 지금 헤즈볼라 쪽을 집중 공격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27일에는 헤즈볼라의 본부가 있는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부 다히에에 있는 한 아파트를 정밀 공습했습니다. 그래서 헤즈볼라의 수장인 하산 나스랄라가 사망했는데요. 이 나스랄라는 1992년부터 32년간 헤즈볼라를 이끌어온 최고 지도자이자 1인자입니다. 헤즈볼라를 지금의 막강한 정치적 또 군사적 세력으로 끌어올린 인물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스라엘군이 헤즈볼라 지휘부에 회의가 열린다라는 정보를 입수해서 네. 벙커버스터로 불리는 80톤에 달하는 초대형 폭탄 한 100개 정도를 2초 간격으로 퍼붓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당시 나스랄라가 지하 20m에 있는 벙커에 피해 있었는데 결국 이렇게 폭탄이 대거 쏟아지면서 사망을 했고요. 이번 작전은 나스랄라를 비롯한 헤즈볼라 지휘부의 움직임을 이스라엘이 정확하게 인지해서 정밀 타격을 했다라는 점에서 이스라엘 정보망이 얼마나 대단한가 이걸 네. 보여줬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지난 20여 년간 헤즈볼라를 상대로 정보 수집 활동에 집중을 해왔고 이제는 그래서 원하는 시기에 공격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보력을 쌓았다라고 보도를 했고요. 이스라엘군 대변인도 나스랄라와 다른 지휘관의 회동 사실을 실시간으로 우리가 파악하고 있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나스랄라가 사망한 이틀 뒤인 29일에 이 예멘 후티 반군에도 공습을 가한 건데요. 예멘 반군이 이스라엘 벤구리온 공항을 향해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라고 밝힌 지 하루 만에 이루어진 공습입니다. 그 예멘의 후티 반군이요. 가자 전쟁이 발발한 직후부터 홍해를 지나가는 이스라엘과 관련된 선박들을 공격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하마스를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하마스, 헤즈볼라, 예멘 반군 이렇게 3면전을 펼치는 건데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은 배후인 이란 나와라라는 건데요. 네. 예멘에 대한 정교한 대규모 공습은 이스라엘군이 상당히 먼 거리에도 우리가 공습을 감행할 의지와 능력이 있다라는 걸 이란에게 보내기 위해 계획된 것이다라고 가디언지가 분석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란이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에 네. 따라서 중동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뭐 전망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이란이 저항의 축의 맹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란이 어떻게 나오냐 이게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이란은 수십 년 동안 하마스나 헤즈볼라 같은 대리 세력을 내워서 이른바 그림자 전쟁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직접 나서면 중동의 세력 균형 판도는 단숨에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죠. 일단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저항의 축을 잇따라 공격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란이 7월 31일에 하마스의 지도자인 이스마일 하니야가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암살됐고요. 지금 헤즈볼라 수장 나스랄라가 27일에 복사를 하니까 강력하게 보복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눈에 띄는 보복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저항의 축의 중심이던 헤즈볼라의 수장이 암살됐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기는 어렵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한이의 암살이 이란에서 일어났는데 왜 아무것도 안 하느냐라는 불만이 내부적으로 나오고 있던 그렇죠. 상황이었기 네,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새로운 이란 지도부는 개혁 성향입니다. 그래서 온건파고요. 서방과의 관계를 좀 개선해서 경제 제재를 풀어서 경제난을 좀 해결해 보자라는 게 이 사람들의 구상이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하고 직접 충돌하면 이건 물 건너갑니다. 그렇죠. 네, 이란 네, 경제는 더 파탄이 날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아무것도 안 하자니 저항의 축 파트너들의 신뢰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위기가 또 찾아오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이 레바논에서 제한적 지상전을 벌일 움직임을 보이면서 네타냐후 총리가 누구든 우리를 때리면 우리는 그들을 때릴 것이다 라면서 이란에 개입하지 말라라는 경고까지 보냈습니다. 네.
일단 이라는 보복을 예고했죠.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나스랄라 사망을 복수해야 된다. 무슬림은 다 나서라. 뭐 이렇게 지원을 요청을 했는데 네. 다만 뉴욕타임스는 이스라엘에 대한 모든 대응을 주도할 쪽은 헤즈볼라고 이란은 지원 역할을 하겠다는 신호에 불과하다. 그래서 하메네이 지도자도 이스라엘의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해석을 내놨는데요. 지금 하메네이가 이 나스랄라 사망 이후에 보안 등급이 높은 안전 장소로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거기에서 후속 대책을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란의 수세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모습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으로서도 어떤 행동을 취하기가 네. 지금 사실 하기도 쉽지 않은 어렵고 네. 안 하기도 어렵고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인데요. 오수 끝에 성공한 미스터 쓴소리. 네, 27일에 자민당 총재 선거가 치러졌는데요. 그 결과 비주류 온건파인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이 선출됐습니다. 1차 투표에서는 다카이치 경제안보상에게 뒤처져서 2위를 했는데요. 결선 투표에서 대역전극을 펼치면서 21표 차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렇게 막판 뒤집기에 승리한 건 기시다파의 수장이었던 기시다 총리, 또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을 지지했던 스가 전 총리가 뒤에서 킹메이커 역할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네네. 그래서 이시바 시게루 신임 총재가 이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사전 5기 도전 끝에 결국 승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다음 달 1일 임시국회에서 이제 차기 총리로 공식 취임을 하게 되는데요. 1986년 도토리현에서 29살의 나이로 당시 전국 최연소 중의원 의원으로 당선되는 기록을 세웠고요. 지금까지 내리 12선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2008년에도 처음 총리직에 도전을 했지만 아소 전 총리에게 패했고요. 2012년 선거에서는 2차 결선 투표까지 갔는데 아베 전 총리에게 패했습니다. 그런데 아베 정권, 마수다로 전 정권에 대해서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베 정적이다, 자민당 내 야당이다 이런 별명이 붙었는데요. 지금 10월 27일에 중의원 총선이 실시될 전망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민당이 이번에 이렇게 총재 선거를 하게 된 건 불법 선거자금 스캔들 때문에 많이 흔들렸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이 당을 서둘러서 추슬러서 총선거에서 의석을 지켜내는 게 가장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로서는 이제 이시바 시게루 차기 총리가 등장을 하게 되면서 한일 관계가 어떻게 네. 되는지가 주목되잖아요. 이 당선 뒤에 연일 강조하고 있는 게 아시아판 북대서양 조약기구, 아시아판 나토 창설 얘기입니다. 북한, 중국, 러시아 같은 아시아 정세를 위협하는 국가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 지역에 집단 안보 체제를 도입하자라는 얘긴데요. 네. 이시바 총재가 그동안 방위청 부장관, 방위청 방위상을 지낸 방위 전문가입니다. 네. 20년 가까이 아시아판 나토 창설을 주장해온 인물인데요. 이외에도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핵 연합의 억지력을 확보해야 된다면서 미국 핵 공유나 핵 반입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의 1대1 동맹으로는 이 사실상의 핵 연합이 된 북중러 위협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건데요. 이건 아베 총리도 주장하지 않았던 얘기거든요. 핵반입 그 금지 원칙이 일본에 있는데 이걸 네. 깨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미일 동맹, 한미 동맹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자라는 구상도 숨기지 않고 있고요. 이시바 총재가 사실 과거사 문제나 뭐 당내 정치적 논의에서는 비주류 비둘기파로 꼽히고 있어요. 네. 그리고 한일 간 역사 문제에서는 비교적 온건하고 합리적인 목소리를 내왔다.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도 한국이 이해할 때까지 노력해야 된다라고 발언을 한 적이 있고 야스쿠니 신사참배에도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네. 하지만 방위안보에서 일본이 금기시하는 핵 반입까지 거론할 정도로 이 분야에서는 매파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사 문제에서 우리나라의 전향적 입장을 보이는 것도 한미일 협력 또 아시아판 나토 창설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협조를 얻기 위한 전략적 필요성 때문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우리나라 그리고 미국 정부는 아시아판 나토 창설을 아직은 고려할 단계는 아니다라는 게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네. 그래서 뭐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뭐 굉장히 파장이 좀 커지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이시바 총재의 핵 공유, 핵 반입이 일본의 기존 비핵 3원칙을 깨는 보통 국가화를 추구하는 행보가 아니냐 이런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는 우향 프로가. 네, 유럽 얘긴데요. 네, 유럽에서 극우 돌풍이 불고 있는데 오스트리아까지 불었습니다. 그렇군요. 29일에 오스트리아 총선이 치러졌는데 출구조사 결과 키클 대표가 이끄는 극우 정당 자유당이
29.1%를 득표할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1당이 될 전망인데요. 오스트리아에서 극우 정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는 건 2차 대전 이후 처음입니다. 이 유럽연합의 좀 회의적인 입장이에요. 러시아의 우호적인 그런 당이고요. 그동안 비주류에 머물렀는데 2017년 총선에서 제3당으로 뛰어오른 뒤에 이번에는 1당까지 차지를 하게 됐습니다. 네. 이 자유당이 이민자 범죄에 대한 두려움, 높은 인플레이션, 코로나19 시기 정부의 엄격한 조치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를 활용해서 이렇게 지지 세력을 좀 넓혀 나갔고요. 강력한 반이민, 반유럽연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지난 70년간 오스트리아 정치를 지배해온 국민당은 26.2%의 득표로 2위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자유당이 1당이 되긴 하지만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연정을 해야 집권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당의 자유당이 극우 이미지를 완화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기울였는데 지난 주말에 당원들이 나치 친위대가 즐겨 부르던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또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네. 논란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극단적인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회민주당, 뭐 녹색당 다 연대하는 걸 좀 꺼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쉽지 않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연정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에서 전반적으로 극우세가 강해지고 있는데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등 최근 총선을 치른 나라에서는 극우 정당이 세력을 크게 얻었고요. 네. 이에 앞서서 이탈리아에서는 이미 멜로니 총리가 이끄는 이탈리아 형제들이 승리한 적이 있죠. 이런 흐름이 러시아에 대한 우크라이나 지원과 같은 정책에서 EU 내부의 분열을 촉발할 수도 있다라고 로이터가 전망을 내놨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홈페이지 피싱주의보를 발령합니다. 네, 보이스피싱이 아니고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실 때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네. 우리나라 관광객도 많이 찾는 곳이에요. 베트남 남부의 유명한 휴양지 나짱입니다. 네. 이곳에 있는 4성, 5성급 호텔의 가짜 홈페이지가 지금 돌고 있습니다. 숙박비를 가로채가는 사기인데요. 한 관광객이 지난달 중순에 친구들하고 묵으려고 야짱의 호텔을 예약했습니다. 네. SNS에서 접한 호텔 정보 페이지에 들어가서 상담을 해서 호텔 숙박비 등으로 우리 돈으로 70만 원을 송금을 했어요. 네. 근데 실제로는 호텔 예약이 안 된 겁니다. 그동안 비슷한 피해 신고가 100건 가까이 접수됐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유명한 호텔과 리조트의 SNS 페이지를 모방해서 사기꾼들이 가짜 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대부분 그럴 때 뭔가 미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서비스 드립니다라고 하니까 관광객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숙박비를 사전 결제하세요. 이렇게 유도를 해서 돈을 받고 난 뒤에는 사라집니다. 연락처를 보고 아무리 연락을 해도 아무도 전화를 안 받게 되는 거죠. 공식 홈페이지인 줄 알고 그렇습니다. 돈을 다 보내고 하시는 네, 건데. 그래서 예약이 된 줄 알고 그 호텔에 갔는데 아니 그런 예약하신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호텔들이 지금 우리 가짜 페이지가 돌고 있으니까 조심하라라는 경고 메시지를 내놓고 있고요. 네네. 하지만 그래도 많은 가짜 페이지들이 여전히 공격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인당 최대 우리 돈으로 54만 원에 이르는 금액을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짱이 속해 있는 카이노아성의 관광국장이 이런 행태를 접하시면 당국에 즉시 신고를 해 주십시오라고 당부를 했거든요. 여행 가실 때 꼭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 홈페이지 공식 홈페이지로 생각이 돼도 네. 너무 믿으시면 안 된다. 네, 네. 자꾸 확인 또 네, 네.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SNS를 통해서 이렇게 연결되는 거잖아요. 링크. 그렇죠. 그러지 마시고 정확하게 검색을 해서 그 정확한 홈페이지로 한번 들어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인데요. 아직도 플렉스하니 나는 듀프해. 네. 듀프. 네. 글로벌 Z세대 사이에서요. 듀프, DUPE 소비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네. 듀프가 복제품, 디플리케이션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를 줄인 말입니다. 그러니까 프리미엄 아니면 고급 소비재의 디자인, 그 특정 기능을 모방한 제품을 말하는데요. 네. 품질이 비슷한 가성비 대체품 개념이어서 로고까지 베끼는 복제품, 위조품과는 좀 다른 겁니다. 네. 네, 품질은 똑같은데 가성비가 좋아요라고 한다는 거죠. 그 로고를 쓰지 않고요. 네. 다른 이름을 씁니다. 네. 네. 근데 이 청년 실업률이 높은 중국,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미국 청년층을 중심으로 이 듀프 소비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저렴한 이 대체품을 산 뒤에 자랑하는
일련의 과정까지가 듀프 소비의 일환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27일 기준으로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 듀프로 게시된 사진과 영상이요 37만 5천 개나 된다고 해요. 그렇군요. 그래서 비슷한 색감을 내는 좀 저렴이 화장품 이걸 찾고 레깅스 좀 비싼 게 있잖아요. 근데 맞아요. 비슷한 소재의 품질 비슷합니다. 이러면 이제 그 제품을 사는 거고 최근에는 물가가 저렴한 대체 여행지를 찾는 것도 듀프 소비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네네. 네,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룰루레몬이라고 그 레깅스 의류를 네, 파는 네, 곳이 네. 있는데 스포츠 의류. 그 룰루레몬의 듀프라고 해서 짐샤크나 할라라 같은 가성비가 좋은 스포츠웨어 브랜드가 점점 시장을 장악을 하면서 룰루레몬이 올해 3월부터 미국 내 매출이 급감했다고 합니다. 아, 이렇게 영향도 주는군요. 네. 상대적으로. 그리고 익스피디아 그룹이 이번 달에 2024년 여행 동향 보고서를 통해서 듀프 여행지를 선보였는데요. 네. 서울의 듀프 여행지로 대만의 타이베이를 꼽았다고 합니다. 아, 서울이 서울과 비싸군요. 네, 서울과 대비해서 물가가 싸다. 아. 첨단 기술과 화려한 밤문화, 다양한 음식 문화를 즐길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외에 일본 삿포로는 스위스 체르마트의 대안으로 권장을 받았고 아, 스키 타러 가시는 분들. 태국 파타야는 물가가 싸니까 방콕의 듀프 여행지로 꼽혔다고 합니다. 아, 네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소득의 불안감을 느끼는 청년층이 지출을 줄이면서 나타나는 건데 우리나라도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죠. 요노조. 요노, 네, 예. 그래서 합리적인 소비를 추구하는데 이게 전 세계 젊은이들의 트렌드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네요. 근데 문제는 듀프는 법망을 피해서 로고만 복제하지 않을 뿐이지 디자인 같은 외형은 그대로 모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기 제작자의 창작 의욕을 떨어뜨려서 업계 전반의 분위기를 해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경제 상황이 지금 좋지 네. 않다는 걸 네, 계속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인데요. 에그머니나 에그가 없네. 네, 사실 에구머니 나는데 네. 제가 라임을 좀 에그. 맞춰봤어요. 미국에서 계란의 평균 가격이 치솟으면서 계란 품귀 현상이 일고 있습니다. 네. 세계 계란의 평균 가격이 2019년과 대비해서 60%나 급등했거든요. 그래서 지난달 기준 미국에서 유통되는 계란 12개 기준의 소비자 가격이요. 1년 전과 비교해서 28% 이상이나 올랐습니다. 이게 1980년대부터 미국 정부가 계란 가격 추이를 조사해 왔는데 코로나19 때 여파를 받았던 때를 제외하면 계란 가격이 높아진 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계란값이 높아지니까 에그 샌드위치를 안 팔게 된 거예요. 아, 그리고 대형 프랜차이즈인 맥도날드도 일부 호주 매장에서 계란이 들어가는 아침 메뉴 운영을 일시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왜 계란값이 올랐을까? 조류 인플루엔자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많은 닭들이 지금 살처분된 상황이어서 달걀 출하량이 1년 전과 비교해서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이 이제 저렴한 단백질 원이니까 계란을 점점 더 많이 찾았고 역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사료 가격이 높아졌거든요. 그러니까 계란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한 원인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 미국만 그런 건 아니고요. 유럽, 인도, 호주 같은 국가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격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합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리고요. 스테레오포닉스의 노래 Have a Nice Day 전해드립니다. San Francisco Bay, house B39, early PM, can't remember what time. Got the waiting cab, stopped at the red light. Address I'm sure of, but it turned out just right. It started straight off, coming here as hell. That's his first words. We asked what he meant. He said, where you from? We told him a lot. We take a holiday. Is this what you want?
dangerous, yeah, that's what I hate. He said we're going wrong, we've all become the same. We dress the same ways, only our accents change. So have a nice day. Have a nice day. Have a nice day. Have a nice day.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지난달 국세 수입은 1년 전보다 6천억 원 줄었습니다. 올 들어 법인 세수가 16조 8천억 원 줄면서 누적 세수는 1년 전보다 9조 4천억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이른바 순직해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제2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재표결 시점에 대해 선거법 공소시효가 10월 10일까지이기 때문에 그 일정에 맞춰 적절하게 알아서 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재표결에서 특검법을 최종 폐기시킬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일본 자민당의 새 총재로 선출된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과 관련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한일 관계에 좋은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한일 관계가 미래지향적 관계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죄를 받아낼 확실한 증거를 새로 확보하지 않은 이상 검찰이 스스로 공소를 취소한 범죄 혐의는 다시 재판을 회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박기영 서울 용산구청장 등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해외 플랫폼 사업자인 텔레그램은 지난 27일과 28일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등과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첫 대면회의를 갖고 방심위의 요청을 적극 수용해 플랫폼의 불법 정보를 조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 오늘은 일본 도쿄 김민정 통신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도쿄의 김민정입니다. 네, 저희가 앞서도 전해드렸지만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이 승리를 했고 곧 일본의 새로운 총리가 되는데요. 총리가 되면 이제 중의원을 해산하고 선거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총선 결과에 대한 전망은 일본 내에서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일단 이시바 총재가 5번 자민당 총재선에 출마해 드디어 당선이 됐고요. 네. 그만큼 자민당에서 굉장히 오래된 인물인데 온건 보수로 사실 인기가 많습니다. 네. 자민당에서 비주류로 통하고 있는데 자민당이 지금 뭐 정치 비자금 문제, 통일교와의 협력 문제 등으로 굉장히 이미지가 좋지 않은 가운데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라 불리는 인물이 당선되었기 때문에 차라리 이번에 자민당의 분위기를 좀 쇄신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적지
쉽지 않습니다. 네. 이시바 총재는 국민을 믿고 용기와 진심을 가지고 진실을 말하며 이 일본을 다시 한번 모두가 웃는 얼굴로 살 수 있는 안전하고 안심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는데요. 자민당도 그렇지만 최대 야당 입헌민주당도 대표선을 치러서 노다 전 총리가 대표로 당선됐습니다. 네. 노다 전 총리이자 입헌민주당 대표는 3.11 동일본 대지진 때 이제 총리였는데 네, 네. 그렇다 보니까 이번 중의원 총선이 올드 대 올드의 대결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민당의 이시바 총재나 입헌민주당의 노다 대표 모두가 정말 각 당에서 굉장히 오래되고 네. 이미 일본 국민들에게 이름과 얼굴이 너무나도 잘 알려진 인물들입니다. 그렇죠. 중의원 총선이 10월 27일 투 개표가 열릴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매번 새로운 총리가 탄생을 하고 새로운 내각이 탄생하면 지지율이 가장 높기 때문에 바로 이 시기에 자민당은 빠른 해산을 하고 빠른 총선에 돌입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네. 전반적으로 지금 자민당을 지지하는 층이 신문별로 약간 다르긴 하지만 20에서 30%가량 되고 입헌민주당은 지금 대부분 10% 미만 거의 5% 정도 되기 때문에 자민당이 또 여당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한편으로 지금 일본도 그렇고 태풍이 지금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데 네. 올여름에 이렇게 태풍이 잦았고 너무 기온이 높아서 쌀 부족 네. 현상이 심각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마트에 가면 쌀이 아예 없는 곳도 있고요, 매대에. 쌀은 한 가족당 한 명도 아니고 한 가족당 5kg짜리 하나만 살 수 있다라는 주의 문구가 붙어 있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쌀 매대에 가면 뭐가 있냐면 쌀이 아니라 햇반이 놓여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햇반을 사가면 이제 밥 대신 할 수 있으니까 저는 그래도 그렇죠. 쌀이 없지 찹쌀이나 보리를 팔고 있길래 지금 찹쌀이랑 보리 현미로 밥을 지어 먹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게 밥이 아니진 않기 때문에 저속노화라는 단어가 유행하고 있으니까 네, 네. 그렇다고 보실 수 있고요. SNS에서는 일부 오키나와로 쌀을 사러 간다라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네. 사카모토 데츠시 농림수산상이 국무회의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8월은 원래 햅쌀이 나오기 전이라서 재고량이 적고 태풍과 지진이 겹쳐서 이제 물류가 지연되는 등 다양한 요인이 겹쳤다라고 8월에 설명을 했는데 네. 9월 말이 돼도 아직도 쌀 구경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쌀 부족 원인은 역시 날씨 때문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폭염, 정말 이상 기후로 인해서 지난해 쌀이 흉작이었고요. 네. 2023년에는 모내기를 하던 5월에 유독 일조량이 부족해서 그런데다가 여름에는 이제 폭염이라서 쌀이 제대로 자라지도 못했습니다. 올해도 폭염이 이어졌기 때문에 이제 올해 쌀이 올해 나오는데 예년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매년 수요가 비슷한데 수확량이 적으니까 공급이 부족해서 지금 쌀값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쌀값이 오르니까 유통을 하는 마트들이 유통을 해주지 않아서 지금 매대에 없다고 하는데요. 그렇죠. 둘째는 불안감을 들 수 있습니다. 쌀을 사러 갔는데 매대에 쌀이 없으니까 나도 쌀을 사서 그렇죠. 구매해둬야 예. 되겠다. 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올해 1월 1일에 노토반도에서 강진이 일어나고 지금 또 태풍이 계속 오다 보니까 쌀이 또 없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마음이 사재기로 이어지고 있는데 네. SNS가 요즘 너무 유행을 하다 보니 사람들이 다 사진을 찍어서 매대에 쌀이 없다라는 사진을 올리니까 네. 그 사진을 보고 어떻게 이런 마음에서 쌀을 쌀을 사러 빨리 가는 구해야 사람들이 되겠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도 지금 사재기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부족한 것도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일본 정부의 쌀 정책이 미흡하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정부가 매년 쌀 수확량을 정해놓고 농가의 쌀 재배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폭염이 계속되는데도 쌀 생산량은 늘리지 않고 예년대로만 재배를 하게 하고 있고 사실상 일본에서는 쌀이 너무 많이 나오던 시기가 있어서 이제 쌀 생산량을 늘리지 않고 쌀을 적게 만드는 농가에만 이제 어떤 정부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그런 정책을 펼쳐왔는데 그렇군요. 이렇게 쌀을 적게 재배하는 곳에 이제 쌀 재배 자체를 줄인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와 있고 네. 사실상 일본의 1인당 쌀 소비량이 1960년대에는 연간 118kg였는데 2022년에는 50kg로 절반가량 줄었습니다. 네. 이렇다 보니까 정부가 쌀이 남으면 비축미로 다 사야 하기 때문에 쌀을 아예 적게 재배하라라고 했었는데 그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더워서 쌀이 수확되지 못했고 쌀이 부족하다니까 SNS를 보고 사람들이 쌀
쌀을 사재기를 하고 그런데 정부의 정책은 변하지가 않으니까 지금 쌀 가격이 올해도 치솟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쌀 부족이 외국인 혐오로까지 번지고 있다고요? 네, 지금 갑작스럽게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일본의 외국인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그렇죠. 오고 있는데요. 네. 그렇다 보니까 뭐 스시를 초밥을 먹는데 회는 있는데 밥이 답이 없어요. 없다라는 그런 아이고.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네. 관광객이 갑자기 증가해서 관광객이 일본에서 쌀밥을 먹다 보니까 수요가 늘었다는 네, 주장이 관광객이 나와서 너무 외국인- 밥을 많이 먹는 거예요. 네, 그건 아닌데 이제 조사를 한 곳이 있는데요. 네. 사실상 관광객이 쌀밥을 하루 2끼만 먹는다고 해도 네. 쌀 소비량이 연간 2만 톤 정도이기 때문에 크게 증가하는 영향은 아니고 쌀 수요량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아니라고 하지만 네. 일단 외국인들이 밥을 먹고 있다. 그것 쌀밥을 호텔에서 이것이 굉장히 일본 사람들의 어떤 버튼이 눌리는 그런 것을 작용을 하고 있고 네. 사실상 햅쌀이 나오면 공급이 좀 순조로울 것으로 그러게요. 보이고 있는데요. 네. 다만 일본 정부에 지금 충분한 재고가 있습니다. 비축미를 일본 정부가 매년 20만 톤씩 사들여서 지금 100만 톤의 비축미가 있고요. 이거 풀어야죠. 100만 톤, 그러면. 네. 네, 100만 톤 중에서 이제 20톤씩을 이제 새로 갈면서 매년 100만 톤을 준비를 해두기 때문에 만약에 쌀이 부족하게 된다면 정부가 비축미를 풀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쌀이 너무 부족해서 사재기를 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네. 자,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본 도쿄 김민정 통신원이었습니다. Here comes the sun. 미국 대통령 선거가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막판 선거전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10월 1일에는 첫 부통령 후보 TV 토론회가 열리고요. 그런가 하면 일부 주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의 유리한 방향으로 선거 관련법을 개정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이슈에서 오늘은 미국 대선 관련 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 오혜리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 다녀오셨잖아요. 네. 현재 분위기는 지금 어떻던가요? 제가 개인적인 일로 미국을 방문한 거여서 사실 뭐 이 문제에 대해서 깊게 살펴보기는 어려웠는데 네. 마침 방문한 곳이 경합주 중에 한 곳에 갔거든요. 그래서인지 아무래도 이 양당 후보의 초박빙세 지금 상황에 네. 대한 관심이 좀 많고 그래서 두 양쪽 후보 모두 지지층 굳히기가 굉장히 치열하다라고 하는 걸 좀 간접적으로 느낄 수가 있었어요. 네. 또 한 가지는 카말라 해리스 측이 트럼프보다도 굉장히 이 자금력이 좋다라는 뉴스보도 많이 저희도 언급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지 TV 방송이라든지 뭐 입간판이라든지 또 인터넷이나 동영상 사이트 열 때마다 정말 광고를 많이 하더라고요. 뭐 역시 제가 간 곳이 이제 경합주였기 때문이기도 네. 하겠지만 그래서 정말 광고 공세가 치열하다라고 하는 것도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자,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10월 1일에 이제 부통령 후보 TV 토론회가 열리게 됩니다. 네. 관전 포인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현지 시간으로 10월 1일 오후 네. 9시부터 90분 동안 뉴욕에 있는 CBS 방송 스튜디오에서 방청색 없이 진행이 됩니다. 워낙 부통령 후보 토론회는 역시 부통령이 뭐 이렇게 핵심이 아니다 보니 주인공이 네, 아니다 네. 보니까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던 건 사실인데 앞서서도 말씀하셨듯이 대통령 후보 토론회가 다시 안 열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또 이 부통령 후보 토론회에 특별히 관심이 많이 집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화당이 제이디 벤스 후보하고 민주당의 팀 얼수 후보가 사실 러닝메이트로 발탁되기 전까지는 전국적인 인지도, 뭐 국제적인 거는 뿐만 아니고 뭐 두말할 것도 없고 네. 국내에서도 전국적인 인지도가 좀 적었던 편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유권자들이 두 사람이 어떤 생각 가지고 있고 그렇죠. 또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 뭐 토론 솜씨라든지 뭐 살아온 뭐 이력에 관한 자신의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여서 특히 관심을 지금 많이 모으고 있는 듯합니다. 그 미국 국민들에게도 뉴페이스인 네, 거죠. 맞습니다. 새로운 정치인들인데 맨스와 월스가 정치적인 성향뿐만 아니라 출신 배경이라든지 그간 살아온 인생 뭐 많은 면에서 좀 차이가 있죠. 예, 그동안에 많이 이제 언급이 됐었는데 두 후보 모두 중수후보 출신이기는 하지만 네. 뭐 배경이라든지 출생 배경이라든지 살아왔던 뭐 행보라든지 네. 또 정치적 성향 여러 가지가 많이 다릅니다. 뭐 두 사람의 개인적인 이력에 대해서는 잘 알 걸로 좀 뭐 생각이 들고요. 네. 정치적 성향만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이 벤스 후보 트럼프의 공화당 중에서도 뭐 열렬한 트럼프 지지자 중에 한 명인데
있는데 그래서 트럼프처럼 아주 강력한 반이민, 반중국 또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도 하고 또 가족 중심주의를 주장하면서 그래서 또 반동성애적인 성향도 있습니다. 네. 이 민주당의 월드는 푸근하고 좀 보수적인 성향의 그 인상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민주당에서는 아주 강력한 친노동 인사 그다음에 친서민적 색채가 아주 뚜렷한데 그래서 또 트럼프 측에서는 민주당의 뭐 가장 강력한 급진파다 이렇게 뭐 비판을 하고 있기도 하죠. 그렇군요. 연설 토론 스타일은 그동안에 이렇게 드러난 맞붙은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이번에서야 이제 좀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은데 벤스는 이 변호사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또 그동안에 해왔던 연설을 보면 좀 도발적이고 공격적인 스타일인 것처럼 보입니다. 월즈는 학교 선생님을 오랫동안 해서 학생들을 많이 다뤄본 건지 학생들이 집중력을 끌기 위해서는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이거 좀 잘 아는 것 같아요. 또 친근하고 또 적절한 타이밍에 유머도 섞을 줄 알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뭐 토론회에서는 누가 더 잘할지는 좀 미지수입니다. 토론회는 처음이니까 네, 맞습니다. 새로운 낯선 환경에서 또 어떻게 대응을 하게 될지도 궁금해지는데요. 내 생각을 말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대선 토론회에서 후보들이 뭐 보면 상대방의 약점을 아주 끈질기게 이렇게 물고 늘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벤스, 월즈 이 두 사람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벤스 경우는 그동안에 그 공식적인 석상에서 얘기했던 것 중에서 특히 젠더 문제, 인종 문제 이런 것들이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뭐 핵심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그 캣 레이디 발언.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여성 또 특히 뭐 여러 여성 특히 젠더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비판을 많이 받아왔죠. 또 뭐 개고양이 잡아먹는 이민자 문제 이런 거에 대한 음모론을 또 소셜 미디어에 또 퍼달르기도 해서 또 이런 인종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공격을 많이 받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월스는 이제 이런 벤스의 면을 집중적으로 공격함으로써 이 트럼프의 반여성 또 인종주의적 정책 부분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부각시킬 것 같아요. 월스도 약점이 없는 거 아닙니다. 2020년에 그 미네소타에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경찰 과잉 진압으로 사망했잖아요. 이것 때문에 당시 미네소타에 굉장히 큰 시위와 폭동, 혼란이 아주 많았고 이게 이제 결국에는 이제 전국적인 흑인 폭동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됐는데 초기에 이런 시위 폭동이 있었을 적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라는 비판을 미네소타 주민들뿐만 아니라 많은 미국의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도 좀 그런 면이 있었고요. 그래서 벤스는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공격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이 월스가 주지사가 된 이후에 미네소타에서 불법 이민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이런 부분 때문에 또 그 부분 공격하겠네요. 주의 그 유권자들로부터 좀 지금 별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공격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미네소타 현지 언론사가 이 월스 주지사에 대한 그 주 내의 유권자들의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는데 주지사 업무 지지율을 보면은 찬성한다, 인정한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답변이 49%인데 지지하지 않는다가 47%, 2%포인트 차입니다. 대개 뭐 대통령이 됐건 부통령이 됐건 후보가 되면은 그 해당 주 출신 주에서는 아주 강력한 지지 기반이 있기 마련인데 이걸 보면은 사실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그걸 왜 지지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특히 이제 시위 폭동 때 민ung했다라고 하는 걸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특히 이 시위 폭동에 잘 대응했다라고 평가한 사람이 44%밖에 안 됐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게 52%나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아마 부통령 이 토론회 때 집중적으로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자, 트럼프와 해리스 최근 지지율 어떻습니까? 뭐
그 여론조사 결과마다 네. 조금씩 다르긴 하던데 예, 뭐 전국 차이가 네, 전국 지지율은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2% 포인트 네네. 격차인 걸로 보여져요. 그런데 이거는 물론 이제 해리스가 조금 앞서 나가고 있기는 하지만 2016년 대선 때 힐러리 클린턴이 지금 시점 때 대선을 지금 시점 앞뒀을 때 상당히 트럼프에 앞서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패배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봤을 때는 지금은 정말 결과를 예측하기가 어렵다라고 이 정도 차이 보여집니다. 나서는 예, 어렵다라고 보이고요. 2016년 대선 때 이맘때 힐러리 클린턴과 이 트럼프의 트럼프. 각자의 지지율이 어땠나를 제가 좀 찾아보니까 네네. 대선이 열리기 16일 전인 10월 23일 때 네. 그 지지율 결과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그때 힐러리 클린턴 지지율이 50%였고 네. 트럼프 지지율은 39%로 12%포인트나 앞서갔었습니다. 와. 그래서 승리가 확실하다라고 네. 하는 전망이 있었어요. 근데 결과는 그런데 달랐군요. 결과에는 득표수에서는 좀 앞섰지만 네. 선거인단 수는 적어서 패배를 그렇죠. 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볼 때 해리스 절대로 지금 조금 앞서고 있다고 해서 유리한 국면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득표수가 문제가 아니라 미국 대선은 네. 선거인단 수가 문제니까 네. 경합주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이유잖아요. 네. 정말 중요하죠. 네, 뭐 경합주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는 뭐 많이 들으셨을 텐데 네. 지금 2016년 대선 때 트럼프가 뭐 펜실베이니아, 플로리다, 오하이오 등 대형 경합주에서 모두 승리를 했습니다. 특히 이 펜실베이니아, 플로리다, 오하이오주 이 세 개 중에서 최소 두 개 주에서 이기지 못한 후보는 2060년 이후에 한 번도 대통령 선거에서 승자가 된 적이 없습니다. 1960년 이후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 뭐 누차 말씀을 드려도 뭐 모자라지 않을 듯합니다. 네. 최근 그런데 다만 이제 경합주들 여론조사에서 해리스가 뭐 근소하게 앞서고 있다라는 결과가 나오고 있죠. 네. 지난 27일에 발표된 경합주 7곳의 그 지지율 조사 결과를 보면은 6곳에서 해리스가 최소 2%포인트, 최대 7%포인트 앞서고 있는 걸로 나타나서 뭐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듯 이렇게 보입니다. 특히 펜실베이니아가 지금 선거인단이 19명으로 굉장히 많은 주인데 네. 지금 오차범위 바깥 5%포인트 차로 해리스가 앞서고 있기는 해요. 근데 이런 추세가 계속될지는 아직 뭐 약 한 달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네. 이건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다라고 그럼요. 보여집니다. 네. 자, 그 경합주 가운데 조지아주에서 네. 해리스 트럼프 지지율이 동률인데 네. 조지아주는 선거인단 수가 몇 명일까요? 예, 조지아주가 16명이에요. 여기도 꽤 7대 많네요. 경합주 중에 하나로 포함이 되어 있는데 네. 펜실베이니아주 19명 다음으로 많습니다. 그러네요. 이 조지아주는 사실 바이든이 2020년에 승리를 하긴 했는데 사실 이 트럼프가 내가 표를 도둑 맞았다 이래가지고 수작업 재검표까지 갔던 데잖아요. 네. 그래서 뭐 또 조지아주 국무장관에게 트럼프가 개인적으로 전화를 해서 다시 계산해라 이렇게까지 압력을 가했던 주인데 이번에도 핵심적인 경합주로서 이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뭐 조지아주에서는 앞서서 맨 처음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여기 이 주에서는 최근 들어서 카운티 그 선거인단이 선관위 네. 책임자가 개표 결과를 승인을 거부할 수 있는 쪽으로 또 개정도 했고 또 전체 2020년과 달리 그 전체 표를 자동 개표 시스템이 아니라 수작업으로 수작업한다고. 하겠다라고 그렇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게 시간이 걸리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결과가 나올 때 혹시 또 트럼프 쪽에서 이 일을 제기할 어떤 기반을 벌써부터 마련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박빙이기 때문에 선거인단 네. 한 명 차이로 승자 패자가 갈릴 수도 있겠다라는 게 정말 현실이 될 맞아요. 수도 있다. 이런 실제로 생각이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아, 그 그래요? 선거인단 한 명 차로 이게 당락이 갈린다라는 게 좀 지금 잘 상상이 안 가는데 네네. 1876년에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단 한 명 차이로 바뀌어서 이 결과가 이제 갈라져서 공화당의 후보가 승리를 했는데 네. 그래서 그 이후 148년 만에 이번이 가장 작은 선거인단 표차로 패자가 갈려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이 38명 중에 과반 270명을 얻어야지 이제 승리를 할 수 그렇죠. 있는데 ABC 방송 최근 여론조사를 보니까
해리스가 270명, 트럼프가 268명으로 두 사람 차이로 해리스가 승리하지 않겠냐 이런 전망을 했던데 이것도 역시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 선거 이제 한 달여 앞둔 지금 현재 미국 네. 유권자들은 어떤 이슈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아무래도 역시 경제입니다. 경제 부분이죠. 로이터 입소스 조사를 보니까 유권자들이 지지 후보 정할 때 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41% 가장 많은 퍼센트로 경제를 꼽았습니다. 특히 물가 상승, 인플레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이 경제 부분에 대해서 해리스와 트럼프 중에 누가 더 잘 대응할 것 같으냐라고 하는 질문에는 트럼프가 43%, 해리스가 41%로 트럼프가 2%포인트 차로 앞섰습니다. 네. 근데 또 전체적인 지지율을 봤을 때는 해리스가 트럼프보다 조금 6%포인트 앞섰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이런 면에서도 좀 이렇게 아직도 유권자들이 정확하게 누구를 뽑을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걸 생각을 또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네. 알 수가 없네요. 그렇습니다. 뭐 이제 증시를 보면 끝까지.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여론조사 특히 전국 지지율보다는 증시 추세를 봐야 한다라고 하는 지적도 있던데요. 네. 이 8, 9, 10월 그러니까 대선이 열리기 바로 전에 3개월에 이 네. 지수를 보면은 오르면은 이 지수가 여당이 좀 유리하고 네. 지수가 하락을 하면은 당연히 야당 후보가 유리했겠죠. 그리고 또 요 3개월에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을 합친 그 고통 지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일반 서민들이 얼마나 경제 때문에 고통을 느끼느냐라고 하는 걸 데이터를 이제 지수화한 건데 네. 이게 평균치가 상승하면은 당연히 야당 쪽에서 좀 유리하고 이게 하락하면 여당이 또 유리하다라고 하는데 네. 지금 8월에 고통지수가 6.73인데 이게 고점이었던 2022년 7월보다는 좀 떨어졌지만 6월보다는 오르는 수치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또 트럼프가 유리하지 않겠나. 지금 계속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하다는 거를 딱 이렇게 무게를 두기 예, 어려운데 이렇게 약간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네요. 네. 글로벌 이슈 오혜리 국제 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마무리하면서도 브라더스 4의 Try to Remember 전해드립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내일 오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